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박정훈 씨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후 생계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정훈 씨의 사연입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경비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 아이들 앞에서 서 있던 교단에서 이제는 아파트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이른 아침 6시, 정훈 씨는 다른 경비원들보다 항상 일찍 출근합니다. 오랜 교직 생활에서 체득한 성실함과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에서 차분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손자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할아버지는 경비 일하신다고 했는데 경비가 뭐예요?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 지영이와 아들 우진이의 시선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107동에서 나온 30대 중반의 여성이 큰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대형 쇼핑백 3개를 들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왜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차 빼려고 하는데 교통 정리 안 해주세요? 정훈 씨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쇼핑백들을 정훈 씨 앞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114동. 1802호까지 올려다 주세요. 저는 급해서 먼저 가야 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30년간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교사였다는 것이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정훈 씨는 묵묵히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107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훈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훈 씨의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영 씨의 무리한 요구는 반복되었어요. 마치 제가 그녀의 개인 직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또다시 정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좀 받아놨다가 저 올 때까지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심부름은.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미영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요?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사였을 때는 학부모들도 그를 존중했는데 이제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 김태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술에 취한 채로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야, 경비. 내 차 좀 닦아놔. 라고 말이에요. 김태우는 평소에도 정훈 씨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승강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앞 복도 청소는 했어?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내심을 기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져 갔어요. 특히 손자 민준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집에 와서 한숨만 쉬세요? 순수한 손자의 질문에 정훈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 현실 때문에 쉽게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제가 승진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훈 씨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갑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에게 제 힘든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특히 김태우 부부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정훈 씨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부렸고, 김태우는 술에 취할 때마다 정훈 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런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경비실 문을 잠그려던 순간 아파트 정문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김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경비, 어디 있어? 정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김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집 앞 전등 나간 거 왜 안 갈아줘? 김태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정훈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정훈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김태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왜 내일이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태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정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술에 취한 김태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훈 씨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태우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동료들이 있었고 학교라는 보호막이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김태우는 갑자기 정훈 씨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정훈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김태우 씨, 제발 진정하세요. 정훈 씨가 간절히 말했지만 김태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태우의 발길질이 정훈 씨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아! 정훈 씨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년간 아이들에게 사랑받던 제가 이렇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마. 라며 또 한 번 발로 찼습니다. 정훈 씨는 더 큰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제발. 그만. 정훈 씨의 간절한 부탁도 김태우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지나가면서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저 못 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정훈 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김태우는 마지막으로 정훈 씨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훈 씨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정훈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자주 깨곤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변화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말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다. 정훈 씨는 여전히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태우의 폭행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정훈 씨는 결국 쓰러져 119에 신고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19 신고센터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 쓰러진 할아버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를 흘리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간 김태우 부부에게 당한 갑질과 폭행에 대해서요.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검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법무 관련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검사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후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과 주민들의 진술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김태우와 미영이 부부는 아직 정훈 씨의 며느리가 검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훈 씨를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는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김태우 부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 부부 때문에 불편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말 불쌍했어요.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주민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이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며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주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였어요. 지영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지영입니다. 저희 시아버지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폭행과 갑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우와 미영이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검사의 시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씨, 미영이 씨. 여러분이 저희 시아버지에게 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영이는 차근차근 김태우 부부의 행동들을 나열했습니다. 무차별 폭행, 지속적인 갑질, 인격 모독 등 모든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정훈 씨를 괴롭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0세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김태우는 구속되었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검사 시아버지 폭행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파트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제자부터 최근 제자까지 모두들 선생님을 걱정한다며 찾아와 주더군요. 선생님, 기사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의 따뜻한 위로에 정훈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달라졌습니다. 김태우 부부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고 정훈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말렸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정훈 씨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 저는 다시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진정한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손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기분이 좋으세요? 응, 민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행복하단다. 정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정훈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한 여성분이 정훈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윤희 씨, 58세였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희 손녀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손녀분 때문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 씨는 자주 도서관을 찾아왔고 정훈 씨와 차 한잔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은희 다가왔어요. 은희 씨는 정훈 씨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저도 혼자라 많이 해서 남거든요. 정훈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몇 년째 혼자 지내던 그에게 은희 씨의 관심은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좋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검사로서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은희 씨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꽃집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영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야. 그냥 투자를 제안한 거야.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며느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라면서 말이죠. 지영이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꽃집 확장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였고
은희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도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은희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사업 투자는 신중해야 하잖아요. 지영아, 너무 의심하지 마라. 은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어. 하지만 지영이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몇일 후, 은희 씨가 시아버지에게 3천만 원의 투자금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험상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결혼 사기나 투자 사기의 수법이었어요. 특히 혼자 지내는 중년 이상의 남성을 노리는 수법 말이죠. 지영이는 조용히 은희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원 조회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은이라는 이름도 가명이었고 실제 이름은 김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번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로 혼자 지내는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투자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써왔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미선이 현재도 다른 남성과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한 지영이는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미선이 정훈 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아버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은희 씨. 아니, 김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소리야? 김미선이 누구야? 지영이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미선의 실제 신분, 과거 사기 전력, 그리고 현재도 다른 남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버님이 만나고 계신 은희 씨의 실제 이름은 김미선이고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정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설마. 은희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아버님,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김미선은 아버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2명의 남성과도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통화 기록, 계좌 추적 자료까지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정훈 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영이는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서 누구나 속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한 거예요. 지영이는 김미선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김미선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총 8명의 남성이 김미선의 사기에 당해 총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미선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훈 씨에게 투자금을 재촉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지영이는 김미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훈 씨에게 투자하겠다고 연락하게 하고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김미선은 카페에서 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이었어요. 김미선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미선은 그제야 자신이 검사의 시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3명의 남성과 만나고 계셨죠? 그리고 모든 분께 똑같은 투자 제안을 하셨고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김미선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정훈 씨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큰 피해를 당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아버님, 가족이 서로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런 힘든 일을 참으셨던 것처럼요. 이 사건을 통해 정훈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시절 자신을 지켜준 것도, 이번에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해준 것도 모두 진정한 가족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우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세요. 그런 마음씨 때문에 사기를 당하셨지만 그 따뜻함이야말로 시아버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족 간의 대화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엄마를 만난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야. 정훈 씨는 이제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자신 있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여기며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훈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갑질 사건과 사기꾼 사건을 통해 그의 인품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주민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조건이 아닐까요? 저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